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라고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서 선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위임관계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보면은 위임관계는 나오는 말이 당장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형되어서 상법에서는 충실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내용들이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 위에도 이사는 이사는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결정하기 때문에 회사 이해관계와 자기 이해관계가 맞물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자기라든가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회사를 희생시킬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또 다시 적용될 수 있고, 그러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 의무라든가 경업 금지 의무, 그 다음에 그러한 의무가 이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다른 의무로서는 감사에 대한 보고 의무, 이사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고,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할 의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사라고 하는 것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해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 이렇게 상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의 충실이라는 것은 법령이라든가 정관에 충실하게 따라서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으로서 일반적 주의 의무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해서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써있을 때, 자, 우리가 아까 위임은 성관주의 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 이사의 충실 의무는 어떻게 다른 거냐? 자, 이거를 동일한 것으로 본 게 뭐냐면 동질설입니다. 성관주의 의무.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의 이사가 이사가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가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성관주의음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충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성관 의무와 동질적이거나 구체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게 이제 다수설의 입장이고요. 그러한 충실 의무의 법률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우리 법에 도입하기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가 있는데, 수임인은 무보수임으로, 이건 민법에 관한 내용이죠. 무보수임으로 위임과 무관한 개인적 사항의 의무 부과는 없다. 영미법상의 이사회 제도에 도입하여 권한 강화했으므로 의무도 강화되었다. 이사가 기관 자격에서 주임을 기울이는 의무는 성관주의이고, 개인 자격에서 회사 이익을 우선시키는 의무는 충실 의무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판례는 이 악이라든가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는 행위라면 이사의 충실 의무 또는 성관 의무 위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해서 이 충실 의무와 성관주의 의무를 동격으로 본다라고 해서 다수설은 보다 이 성관주의 의무와 이 충실 의무는 동질의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학설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그냥 이사의 충실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게 민법상의 위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성관주의 의무와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기회 유용 금지인데, 아직 우리 상법에 이거 이론은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있지는 않은데, 이게 뭐냐면 회사가 이제 이거는 영미상의 제도인데요. 무슨 소리냐면 이사가 회사를 업무 집행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가 회사의 이사로서 재임하는 동안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회사를 세운다든지 또 다른 회사에 가서 그 정보를 가지고 회사에 영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 임원 및 이사들이 자신들의 수탁자로서의 지위 및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즉 회사의 임원으로서 어떤 정보를 얻은 경우죠. 회사의 기회를 부당하게 탈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 이론은 현재 우리 상법에 이 명문에 인정된 건 아니고 영미상의 제도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이론이라는 뜻이 뭔지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사의 또 일반적인 유지 의무 중 하나가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 이용 금지 의무도 포함이 되는데, 이사는 재임 중 또는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뭐 이제 이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사의 직원의 경우에도 퇴임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각서를 쓸 겁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이 영업상의 비밀이냐라고 하는 건데, 기업 조직 또는 사업에 관한 공지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이미 공지가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겠죠. 공지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당해 기업이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배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기업 또는 제3자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기업 비밀이 이사가 지켜야 될 의무 중에 하나인 비밀 유지 의무 중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법률적으로 공시 의무가 있지만 공시되기 전까지는, 즉 공시를 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기업 비밀로 취급이 된다.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지되지 아니한 정보다라고 하는 점, 이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사의 감시 의무는 누굴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다른 이사의 직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 이것은 전 시간에 배웠고요. 자, 이때 이 평이사, 일반 평이사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즉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비상근 평이사의 소극적 감시 의무는 당연히 인정되는데, 다만 일상적 업무 집행을 하지 않는 평이사에게도 감시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솔과 판례는 긍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이틀을 이사라고 부여하고 있는 한 이사는 뭐다? 그 사람이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일반적으로 이사는 뭐가 있다? 감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상 이 통솔과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도 긍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이사라든가 그런 경우에 자기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나는 회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이사의 그 감시 의무 중에 인정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학설은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인데, 이제 판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부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감시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게 그러한 절충설이 판례의 입장이고, 소극설은 이제 대표이사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만 그러한 감시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고, 적극설은 객관적 위험이 있으면 감시 의무를 모두 인정을 하는 거, 적극적으로 그러한 이사의 감시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러한 것이 적극설인데, 판례는 이제 절충설 입장에서 대표이사의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이 이사의 감시 의무를 인정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가 나왔는데 판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업무 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자, 평이사는 업무 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한 평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자, 이사회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 담당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하나, 평이사의 임무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 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 담당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감시 의무를 위반하여 위를 방치한 때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 평이사도 업무 집행에 대한 다른 이사라든가 대표이사에 대해서 감시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거를 소홀히 한 경우 그 이사에게 규칙사유가 있는 경우는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경우에 이제 위반의 효과, 감시 의무를 못한 경우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 방금 판례에서 본 것처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그 다음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자, 이번에 또 일반적인 보고문에 이사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가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는 즉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즉시 이 감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단지 뭐냐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사는 3월에 한 번 이상 업무 집행 상황을 이사에게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자, 보고무 내용은 회사의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것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업 피지 의무가 있습니다. 경업 피지 의무. 경업이라는 것은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피할 의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는 이사의 승인 없이, 따라서 이사회가 승인을 해주게 되면 경업 피지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것, 즉 이게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니까 뭐냐면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이라 이거죠. 그래서 경업이 되는 거죠.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겸직금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 자, 경업금지 의무라는 것은 그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거 하는 거고, 겸직이라는 것은 그러한 회사의 영업과 비슷한 업무를 행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라든가 이사라든가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는, 즉 그러한 직책을 가지 못하는 겸직금지 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로 대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실제 행하는 사업과 시장에서 경합하고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의미한다. 그래서 회사의 영업과 비슷해서 회사와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거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이사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거나 이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지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무한책임사원이라든가 이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위반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 자, 이런 경우는 그 경업거래 자체는 유효를 합니다. 우리가 그 경업거래 자체는 유효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입권이 인정하죠. 여러분들이 개입권이 뭐죠? 이런 경우는 회사의 이익을, 자, 그자가 받은 이익을 회사의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고, 제3자가 그런 경우는 회사의 계산으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들이죠. 또는 개입권 또는 뭐라고 그랬죠? 탈취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또 상법상 특별배임죄, 그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특별배임죄의 구성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개입권에 대해서 또는 탈취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나눠지죠. 자기와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 회사 영업부에 속한 거래를 행한 경우 어떻게 하냐면 회사는, 자, 회사와 동종 영업 거래를 이사가 자기 계산으로 했다. 이런 경우는 회사의 계산으로 한다라고 해서 모든 이익을 회사로 가져오는 거죠. 모든 이익을 회사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자, 제3자의 계산을 하는 경우는 이사가 얻은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사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 회사에게 이익을 토해내라 라고 하는 이것이 뭐다? 개입권과 탈취권이다 라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상법 청칙에서 지배인 관련해서 이 탈취권, 개입권 관련해서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입권은 뭐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효과를 보게 되면 거래의 효과, 이 거둔 이익을 회사에 기속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득을 회사에 반환시킬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개입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직접 그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개입권의 소멸은 1년입니다. 1년은 뭘로 본다? 제적기간. 제적권은 소멸시효가 중간에 된다 안 된다? 소멸시효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겸직제한 위반의 경우는 개입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해입이나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한 거죠. 자, 예컨대 현재 A라는 회사의 이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B라는 회사의 다른 회사의 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이때 개입권이라는 게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개입권은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 A 회사의 이사를 해임시키고 아울러서 이 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판례를 보시면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있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어도 그러한 위반으로서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그 대표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상업사인과 이 이사에 있어서의 경업지음 이렇게 했는데, 자, 거래 자체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자, 해임권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이 되고, 개입권 다 인정이 되고, 차이점은 이제 허가기관은 이사의 승인에서 하는데, 상업사인은 영업지 허락을 받아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상법 총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직 이 상업사인에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자, 제적기간은 이사 같은 경우는 거래일로부터 1년 내에 하도록 하는데 상업사인은 안날로부터 2주, 거래일로부터 1년 이렇게 제한이 있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업사인에 있어서의 그 개입권이라든가 이사의 개입권은 기본적으로 충실 의무를 위반해서 그 사람의 한 경우에 그 사람이 얻은 이익을 회사에게 기속시키거나 상업사인에게 기속시킨다면서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겸직은 이제 직책이죠. 직책을 같이 하는 건데, 자, 이사는 동종 영업을 하는데 상업사인은 모든 영업, 즉 동종 플러스 2종의 경우에도 인정이 된다. 그래서 훨씬 상업사인의 경우는 이제 겸직금지 의무가 더 포괄적이죠. 그래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사는 이제 금지하는 주의는 무한책임사원이라든가 이사는 하지 못하는데 상업사인은 무한책임사원 이사뿐만 아니라 상업사용까지 다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업사용이라는 것은 하나만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배인도 있을 수 있고 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금지하는 지위는 문맥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실질상으로는 마찬가지 결과임이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판례는 영업의 준비 단계에 있는 회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됐고요. 자, 자기거래 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는, 이제 회사의, 회사의 이제 회사의 이사의 구성원인 이사가, 자, 회사의 기관 구성으로서 회사가 회사 이익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어떤 건물이 필요했는데 마침 이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회사로 하여금 거래를 하게 합니다. 그때 지점의 설치 이런 건 다 뭐죠? 이사의 승인상, 이사의 결의사항이잖아요. 그럴 때 이사가 자기도 이사의 멤버이면서 자기 빌딩을 이 회사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임대료 한 10억이면 될 걸 가지고 예컨대 50억으로 뭐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자기가 40억의 이익을 얻는 거죠. 이때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회사로부터 회사 이익을 승인시켜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자기 거래를 금지를 못하게 하는 건데,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사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사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한다는데 자기가 이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다른 이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때 승인을 얻어서 이직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의 주식, 즉 소수주주는 뭘 할 수 있죠? 이때는 뭐냐면 대피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대피소송을 제기되면, 자, 이 이사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는데, 자, 이사의 책임을 지게 하는 근거는 뭐다?
이사의 의사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사의 의사록이면 A, B, C, D 여러가 이사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찬성했으면 이 찬성한 모두가 이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사로 선임된 자는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이사의 의사록에 대해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 있는 대표이사가 자기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주는 경우, 공유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경우에는 자기는 그것을 반대를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점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이사의 의사록이 중요하다. 여기에 이사의 의사록에서 이 안건을 승인하게 되면 찬성한 이사들이 전부 찬성한 것에 대해서 의안의 경과 요령 같은 거 다 작성하고 나서 서명 발행하게 된다. 이 의사록에 의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별반 의사 표시가 없는 자는 찬성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미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사는 비평균이사라든가 청산인도 포함이 되지만 그래 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자라든가 사실상 이사 등은 제외되고 또는 계산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이 되고 거래행위는 직접 됐던 간접 거래가 됐던 불문합니다. 자, 판례는 회사와 채권자 간의 이사의 채무에 관한 보증계약도 포함이 된다. 당연하죠. 자, 회사가 이사 개인의 빚보증을 서준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이런 경우도 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 거래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도 이사의 승인을 요하고 이사가 그러한 경우에 이사의 개인의 빚보증을 회사가 서주는 것을 찬성한 이사는 나중에 주주대표소송에 의해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사가 아무렇게나 이사의 의사록을 이사에서 자기 동료 이사의 편의만 봐주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쪽박 차는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IMF 터지고 나서 제일은행 같은 경우 이사가 담보대출 대출을 해줄 때 이것을 승인해줬다. 그런 경우 대출이 나중에 부실화됐다. 그런 경우에 이런 거 소송을 제기해서 전부 나중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털어내도 평생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사의 면표가 되면 그러한 이사의 자기가 그 이사록에 기명날인하고 도장을 찍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고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공정 거래 방지하기 위한 것인 거죠. 당연히 어떤 회사 이익을 희생시켜서 어떤 특정 개개인의 어떤 특정 이사의 이익을 위한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적용 범위인데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충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상의 행위로서 유상행위는 물론이고 이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그런 것도 단독행위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자, 이사회에 이렇게 멤버가 10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빚이 10억 있는데 이 10억의 채무를 변제해 주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회사가 10억을 못 받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고 그만큼 배당 가능 이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못 받는 누구 손해다? 주주의 손해죠. 그러면 그러한 주주는 이 이사의 멤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당하게 10억을 면제해줬기 때문에 채무를 면제해줬기 때문에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 따라서 이 10억에 대해서 너희들이 공동해서 물어내라 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찬성한 이사는 이거에 대해서 물어내야 되지만 반대했던 이사는 그리고 이사의 의사록에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고 기명날이한 자는 이때는 여기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도장을 찍어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거래. 자,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행위로서 이사가 회사에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하는 거래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들이 다 포함이 되고요. 판례는 Y회사와 X회사는 형식상 전혀 별개의 회사이고 같은 사람이 양회사를 대표를 검하면서 그 같은 사람이 이해가 상반된 양회사의 대표자로서 상호협정을 체결하면 이러한 경우도 자기거래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라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거래입니다. 직접거래 플러스 간접거래도 다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자기거래, 자기계약 쌍방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 어음행위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는데 통설은 긍정설이 됩니다. 어음행위자는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어음행위의 경우에도 자기 거래 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약속음 발행에 관하여 상법 398조에 의해서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면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는 무효인 어음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의 보고 의무는 1인 회사에 있어서 이사가 1인인 주주인 경우는 이사 개인과 회사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양자 사이에 이해상관관계가 없으므로 1인 주주인 이사와 1인 회사 간의 거래는 본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결국은 회사의 궁극적인 손실은 이사 혼자 개인의 손실로 귀착되기 때문에 아무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에 관한 이사의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거래의 자기거래 금지 의무에 관련해서는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는데, 자, 사후 승인 추인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뭐다? 사전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추인을 인정하게 되면 제3자 지위가 부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사후 추인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총주주 동의에 의해서 이사의 승인을 가름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한 사람이 1인 회사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 판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결국은 한 1인 주주인 경우는 1인 회사의 경우는 결국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임으로써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사의 승인을 인정하는 이사의 취득, 즉 자기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회사를 위한 것이다. 근데 회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결국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은 결국은 이사의 승인을 생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문다. 즉 이사의 승인 없이 이사의 승인 없이 주주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즉 총주주에 의해서 이사의 승인 없이 주주의 자기 거래를 허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이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판례를 보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회사 명의의 배설을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는 이사의 승인 여부에 불구하고 399조 손해배상 책임 물론 대표권 남용에 따른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거래공정성. 자, 이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대표권 남용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대표권 남용 문제가 되고 이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는 자기 거래 금지가 위반되는 경우죠. 자, 이번에 요건에서 학설은 유효설과 무효설, 상대적 무효설이 있는데, 자, 상대적 무효설을 보게 되면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고 대외적으로 상대방이 악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것의 입증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에 따르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사의 승인이 없음을 근거로 당해 이사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면 당연하나 거래 안전에 견지해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무효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효 주장자는 무효는 회사만이 이를 주장할 수 있다. 당해 이사 및 제3자는 자기거래 금지 및 위반, 자기거래 금지 위반 또는 상대방의 악의를 이유로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사라든가 거래를 한 제3자는 그 무효를 당연히 주장할 수 없고 제 회사만이 주장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사라든가 제3자를 인정해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쩔 때는 유리할 때는 그 유효를 주장하고 무효할 때는 이게 자기거래 승인을 받도록 한 취지 위반되기 때문에 거래가 없었다라고 봅시다라고 해서 그 책임관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걸 무효화 시켜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이사라든가 제3자가 편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은 무효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그러한 취지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사의 책임은 어떤 책임을 지냐? 자기 거래를 할 때 승인을 받지 않고 책임지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되고 그러한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로 면제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책임이 가능하고 결국은 이러한 경우에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해주면 결국은 누구가 손해본다? 자기가 손해본다. 즉 자기 주인이 자기가 굳이 손해보겠다고 하는데 법이 나서서 아니야 주주 너는 손해보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데 굳이 국가가 나서가지고 법이 나서가지고 아니야 너는 절대 어떤 경우도 자기 이 불이익을 당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어폐가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단순히 이제 총주주 동의로도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사의 해임사유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특별배임죄가 더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가 자기 거래를 금지한 취지 위반했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지고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로 해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밖에 이사의 해임사라든가 특별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